자, 단어의 형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단어의 형성을 알아보려면 형태소라는 개념을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이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인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장 작은 단위예요. 말의 단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요것도 좀 알아두세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그러니까 단어를 쪼갤 수 있을 때까지 쪼개. 그런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상태. 걔를 형태소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군요. 뜻을 내가 써놓고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요건데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책가방이 있습니다. 책가방. 그러면 이 책가방을 책과 가방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쵸? 네, 이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얘를 만약에 책, 가, 방으로 쪼개면 가방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가방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요런 걸 형태소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책과 가방은 쪼갤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형태소인 거고요. 가방은 쪼갤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요 정도 설명이 형태소의 설명의 전부인데 사실 이제 여러분이 해보지 않으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많이 푸시면서 이 형태소의 개념들을 좀 잡아가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형태소를 이제 분류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립 유무에 따라. 그런데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자, 자립 유무란 홀로 단어로 쓸 수 있는가요? 이게 자립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단어가 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새 것을 샀다. 자,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때 요 새 있죠, 새. 요 새는 요 새는 자립 형태소일까요? 의존 형태소일까요? 이걸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물어보면 의존 형태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지금 보면 새가 겉을 꾸며주죠. 그쵸? 그러니까 새는 혼자 쓰이는 게 아니라 겉을 꾸밀 때에만 쓰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단어로 쓰일 수 있는가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혼자서 한 단어냐? 당연히 단어죠. 앞뒤에 다 띄어쓰기 돼 있죠? 이거 관형사죠? 그쵸?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품사를 가지고 있어요. 홀로 단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자립 형태소란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부사나 관형사를 의존 형태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것 있죠? 것. 요 것은 의존 명사입니다. 의존 명사는 자립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로 본다. 요걸 좀 기억하세요. 요거 것이 요게 이제 의존 명사인데 의존 명사는 자립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의존 명사지만 얘는 의존 형태소가 아니에요. 자립 형태소입니다. 이걸 좀 헷갈리기 쉬운 것들이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관형사 부사는 자립이다. 그 다음에 의존 명사도 자립입니다. 그 다음에 의존 형태소를 따질 때 좀 중요한 게 홀로 단어가 될 수 없는 형태소인데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 어간, 어미, 조사, 접사입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간이에요. 어간. 요거. 이게 왜 중요하냐?
학생들이 자립형태소라고 생각해요. 자립형태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가노미가 뭔지 모르시면 안 돼요. 어가노미가 뭔지 모르시면 품사를 다시 듣고 오세요. 네, 뭐 그걸 모르면 지금 여기서 이걸 논할 수준이 아닙니다. 네, 품사를 다시 듣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간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뭐 실질적 의미가 있으면 자립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지금 두 가지로 나눴죠. 자립과 의존으로 나눴고 실질과 형식으로 나눴죠. 나눈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자립이면 실질 이렇게 마음대로 생각해 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간은 자립 형태소가 아니에요. 하지만 실질 형태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좀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실질과 형식이 있는데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실질 형태소고요. 문법적인 기능만 담당한다 그러면 형식 형태소 또는 문법 형태소라고도 합니다. 자, 요건 외우셔야 돼요. 우리말의 형식 형태소는 어미, 조사, 접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 때나 물어봐도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형식 형태소가 뭐지? 라고 물으면 어미, 조사, 접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접사, 어미, 조사는 아마 배우셨을 텐데 접사를 사실 안 배우진 않았어. 이거 중학교 때 한 번은 다 한 거거든요. 네, 기억이 안 나실 수는 있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접사를 안 배우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중간에 들어오셨거나 그러면 밑에서 할 겁니다. 네, 그때 보시고 파악을 해 두셔야 돼요. 이건 아무 때나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형태소가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죠. 간다가 있어요. 간다. 그럼 얘는 몇 개의 형태소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몇 개일지. 항상 기본형을 생각해봐요. 항상 기본형이 뭐죠? 가다가 기본형이에요. 그죠? 그러면 가가 어간일 거 아니야. 그죠? 어간.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의 형태소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니은이 있잖아. 그죠? 얘가 현재형 선어말음입니다. 이제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형 선어말음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 있겠죠. 다. 이렇게 세 개의 형태소로 되어 있습니다. 요런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요걸 두 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본형을 생각하면 가다니까 뭔가 니은이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 현재형 선어말음이다 이것까지는 몰라도 돼. 아니야, 알아야 돼. 결국은 알아야 돼. 뭐 여기서는 몰라도 되는데 다른 단원에 가면 알긴 알아야 돼. 네, 아무튼 이게 세 개의 형태소다라는 걸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 단어의 종류로 갑니다. 단어의 종류. 사실 굉장히 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복잡하고 좀 어려워요. 문제로 나왔을 때는 좀 어려운 그런 단원입니다. 자, 단어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단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단일어와 복합어로 되어 있어요.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고요. 복합어는 이제 그 이상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제 어근이 뭐냐? 어근이라 하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부분, 이걸 어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랑 거의 유사합니다. 완전 똑같진 않은데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한다. 그리고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이거 중학교 때 다 하신 거죠? 네, 중학교 때 배웠어요. 어근 플러스 어근,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것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 이것을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성어는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서 새로운 단어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합성어는 다시 대등, 종속, 융합,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중학교 때 대등, 종속, 융합. 대등은 뭐냐? 손발. 근데 이게 손발 이러면 손발은 손과 발이에요. 밤낮은 밤과 낮이에요. 이게 되면 대등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되면, 네?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이건 이제
대등이라 그래요. 근데 종속은 보시면 손수레는 손과 수레가 아니죠. 책가방이 책과 가방이 아니죠. 종이호랑이가 종이와 호랑이가 아니단 말이에요. 손으로 끄는 수레, 책을 넣는 가방, 종이로 만든 호랑이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돼요? 이런 건 대등이 아니라 종속이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말이 대체로 뒤에 있는 말을 꾸며줘요. 그런데 자, 융합이 있어요. 융합은 뭐냐? 요거는 전혀 새로운 의미가 됩니다. 뭔가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 자, 손발. 이게 손발이요, 여러분.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라. 자,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라와 손발을 깨끗이 씻어. 이거 하고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 이건 말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대등이에요. 이건 대등입니다. 그런데 손발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 이거는 이것과 손과 발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는 다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건 아니거든요. 네, 이거 틀렸습니다.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뭔가 손발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이제 호흡이라든가 이제 그 사람과 내가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걸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밤낮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밤낮이 뒤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면 밤과 낮이 뒤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밤낮으로 공부를 했다 이러면 밤과 낮에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저녁엔 안 하고 아침엔 안 하고 이런 뜻이 아니죠. 밤낮으로 공부를 했다라는 것은 항상 늘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너는 어째 밤낮 게임만 하냐 뭐 이렇게 말하면 이제 하루 종일 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항상 전혀 새로운 의미로 사용된 거. 종이 호랑이는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융합합성어로 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여기인데,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대등종속 융합은 중학교 수준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요겁니다. 통사와 비통사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오는데 특히 통사적 합성어는 일반적인 방식이고 비통사적 합성어는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거든요.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건 이겁니다.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부사 플러스 체언. 자, 체언을 꾸며주는 건 원래 뭐죠? 그렇죠. 관형사예요. 부사는 일반적으로 용언을 꾸며주죠. 그래서 부사와 체언이 결합한 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방금 그랬죠? 통사적 합성어는 일반적 방식을 따른 거고요. 그죠? 일반적 방식. 비통사적 합성어는 일반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사와 체언이 결합한 건 일반적이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 다음 어간 뒤에 어미가 없는 합성어. 이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이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이제 부슬비 같은 거. 부슬비. 부슬이 부사거든요. 부슬이. 여기에 이제 비라는 명사가 결합합니다. 명사는 체언이니까. 그래서 부슬비가 돼요. 그럼 이제 이게 일단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인 거죠. 그 다음에 어간 뒤에 어미가 없다. 이건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뛰다와 놀다가 결합을 해요. 그래서 뛰놀다가 됐다. 뛰놀다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보시면 자, 뛰다 플러스 놀다가 뛰놀다가 됐는데 이때 뛰다의 어간이 뛰죠? 그죠? 뛰다의 어간이 뛰예요. 요게 어간입니다. 요게. 그리고 놀다의 어간도 놀이죠. 놀다의 어간 나와라. 놀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뛰놀다를 보면 자, 뛰라는 어간이 있단 말이죠. 이 어간 뒤에 어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놀이라는 어간 뒤에는 다라는 어미가 와 있어요. 그쵸? 근데 뛰라는 어간 뒤에 어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얘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은요 절대로 어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어간으로 끝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무조건 뒤에 어미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어떤 법칙인데 얘는 어간 뒤에 어미가 없다 이거예요. 이런 게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이 비통사적 합성어가 시험에 정말 잘 나오고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학생들이 몰라. 이게 뭐랑 뭐가 결합을 했고, 그래서 얘가 통산지 뭐 비통산지, 얘가 어간인지 뭐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단어들을 알고 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선생님들도 틀려요. 이건 왜? 이건 뭐 어떤 법칙이나 이런 걸로 푸는 게 아니야. 원리나 이론 이런 걸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어를 외워서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문제를 풀어서 많은 단어의 경우의 수들을 알고 있어야만 시험에 대처할 수가 있는 그런 단원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파생어.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파생어. 얘는 어근 플러스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예요. 자, 접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접사는 첫 번째, 특정한 의미를 더하는 경우. 아, 여기 나와있다. 하나를 빼먹었네. 자, 특정한 의미를 더하는 경우. 이게 첫 번째예요. 예를 들어서 쟁이 같은 거. 그래서 뭐뭐한 사람이라는 뜻을 더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멋쟁이, 욕심쟁이, 개구쟁이, 욕쟁이. 욕을 많이 하는 사람, 개구진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멋있는 사람,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뭐한 사람이라는 뜻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품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품사. 그래서 먹다에 이가 붙어서 먹이가 됐다. 그러면 먹다는 품사가 뭐예요? 동사죠. 동사. 그런데 먹이는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라는 접사, 이걸 이제 명사화 접미사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명사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우다에 개가 붙어서 지우개가 됐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동사가 명사가 됐다. 품사를 변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저 하나를 빼먹었는데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문장의 형식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피동접미사와 사동접미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문법 요소 다음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이거 중학교 때도 배웠어요. 피동접사 이히리기, 사동접사 이히리기 우구추 들어보셨죠? 예를 하나만 들어봅시다. 그냥 뭐 사동이 되거나 피동이 되는 것이 문장의 형식이 바뀐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얘를 사동으로 바꿔봅시다. 사동으로. 그러면 엄마가 나에게 밥을 먹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뭐가 달라집니까? 밥을 먹었다 같은 경우는 두 자리 서술어 해요. 이거 문장 성분할 때 배우셨죠? 두 자리 서술어.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이걸 중단하시고요. 네, 문장 성분을 들으세요. 네, 문장 성분을 들어야 이게 이제 대화가 돼요, 저랑. 그다음 먹였다 같은 경우는 주어, 부사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얘는 세 자리 서술어. 그러니까 이제 문장의 형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문장의 형식이 그냥 이제 주동에서 사동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 먹였다는 먹었다에 사동접사 이가 붙은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단어의 형성을 한번 다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같이 드릴 겁니다. 그 문제를 좀 다 푸시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이 개념들을 좀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네요.